예, 안녕하세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 김두진입니다. 자, 오늘도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하는 바이오톡톡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뵈서 인사드리고요. 요즘 코로나만큼 정말 걱정도 많이 되고 또 논란도 많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백신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기다려 왔는데 지금 그래서 보급이 되고 있는데 역시나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그 논란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바이오톡톡 시간을 통해서 2번 정도 여러분께 그 백신의 기본 원리와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다 여기서 드리진 못하고 여러분께서 이전 두 강의를 참고하시면은 조금 더 오늘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 코비드-19 아주 맹렬한 기세로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인명피해, 그리고 재산상 피해, 경제적 피해도 많이 낳고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19라는 그 질병을 보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작년 강의할 때만 해도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이랬었는데 지금 그 사이에, 지금 불과 몇 달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비슷한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그 통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병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를 설명하기 앞서서 감염병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감염병 다들 이제 잘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바이오톡톡이라는 강의는 굉장히 그 어린 친구들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쉽게 평이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염병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다양한 질병이 있겠지만 외부에 있는 미생물, 자,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상 증식을 하면서 나타나는 질병이고요. 이 감염병이 왜 무서운가? 지금과 똑같습니다. 나 혼자만 걸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퍼지는 집단 감염 증상을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는 이 감염병을 전염병, 돌림병, 역병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무서워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감염병에 대한 개념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기원전 430년 아테네 역병 때입니다.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된 막 그 시점이었는데요. 아테네 도시국가에 그 감염병이 원인 모를 감염병이 퍼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이 감염병에 걸렸던 사람 중에 회복된 사람들은 다시 걸려 죽을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자, 이것을 우리는 역병을 면하는 힘이란 뜻으로 면역이라는 개념을 그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면역이라는 개념은 그때부터 있었고, 그리고 인류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천연두란 질병에 대해서 사람들은 면역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관찰했던 게 뭐냐면은 그 소를 키우고 소젖을 짜는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소가 어느 날 그 발진 같은 것이 걸리고 그게 사람 몸에 옮기도 해서 고름이 생기고 나면은 뭔가 천연두가 걸리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관찰하고 와, 신기하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동안에 어떤 위대한 과학자는 그 과학적인 접근을 하기 마련이죠. 자, 그 사람이 에드워드 제너입니다. 에드워드 제너는 혹시 이 우두에 있는 이 뭔가 성분이 우리 몸에 천연두를 막을 수 있는 면역을 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가설을 얹었고, 그리고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 우두에 걸려서 병원을 찾아온 환자한테서 고름을 뽑아서 그것을 어린 소년에게 투여하는 그런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대담한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소년에게 진짜 천연두 환자의 고름을 투여했을 때 천연두가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반복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여러 번 또 다른 사람에게 검사한 결과 검증을 하고 결론을 내게 됐죠. 자, 이 우두의 고름인 이 성분이 천연두를 막을 수 있는 면역을 우리 몸에 줄 수 있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최초 백신의 발견이고요. 자, 그래서 백신은 그 이후로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천연두 백신이 발견된 것이 1796년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 200년 가까이 흘렀는데 많은 발전을 했고요. 지금 백신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병원성을 제거한 병원체나 또는 병원체 일부를 우리 몸속에 투여하게 되면은, 자, 병원체를 죽이거나 약하게 만들거나 그 일부를 우리 몸속에 투여하게 되면은 거기에서로부터 우리 몸은 항원 특이적 이 모양을 그대로 기억하는 면역 기억,
항체 또는 T세포를 유도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 몸에 다음번에 진짜 병원성이 강한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막아줄 수 있는 그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백신의 원리 그리고 백신이 주는 면역의 정의입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나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천연두 백신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180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로 급감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천연두 환자가 없다라고 WHO에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홍역 백신도 마찬가지, 그리고 소아마비 백신도 1955년에 개발된 이후로 소아마비 환자는 급감해서 2018년 기준으로 33명 환자가 전 세계에서 보고될 정도로 지금 거의 없어질 수 있는 질병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백신의 효과를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굉장히 좋은 혜택을 많이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없잖아요. 지금 천연두, 홍역, 소아마비의 걱정이 거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은 이제 그대로 돌아가지가 않죠. 저희들 신종플루부터 시작해서 메르스, 사스, 지카 바이러스, 조류독감 많은 감염병을 우리는 겪고 있고,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이러스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변화하고요. 전변이도 일어나고 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처럼 서로 유전자를 교환하면서 큰 폭의 변이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전에는 우리 근처에 없던 바이러스가 동물을 통해서 인수공통 감염병, 인수공통 바이러스가 우리 몸으로 인간 세계로 넘어오기도 하고, 또 옛날 같으면 이렇게 산발적으로 넘어왔던 바이러스가 국지적으로 발병하고 끝났을 텐데 사람은 굉장히 지금 교통수단이 발달한 하나의 지구촌을 해서 살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감염병이 퍼지는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자, 그 결과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지금의 코로나19 정확하게 인수공통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교통묘지를 통해서, 대도시를 통해서 계속 발병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 그림은 보여드렸고요. 자,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상태에서 작년부터 이미 사람들은 백신을 연구에 박차를 가했죠. 자, 그래서 백신이 여러 가지 종류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코로나19 백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감염병 백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이고요. 이런 다양한 플랫폼, 브라라 바이러스, 제조합 단백질, 바이러스 유사입자, 또는 약독화 바이러스, DNA, RNA, 그리고 바이러스 벡터까지 다양한 백신 기술들이 개발돼서 지금까지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지금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이미 제가 앞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번 강의 때 이 각각 백신들 플랫폼의 특징과 그 원리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RNA 백신.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접종이 되기 시작한 게 RNA 백신, 그리고 바이러스 벡터 백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아마도 곧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 이제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등지에서는 브라라 바이러스 백신도 이미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mRNA 백신을 보시면은 바이러스를 키우지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밝혀지고 나면은 거기서 유전자 서열을 분석하고, 그리고 중요한 항원을 우리가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유전자 합성까지 이 과정이 불과 열흘 내에 다 될 수 있는 과정이고요. 보름 이내, 2주 이내 다 될 수 있는 과정이고요. 자, 이것을 RNA를 합성하고 이것을 지질입자, 지방입자로 이렇게 감싸면 이게 RNA 백신이 됩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나 광견병 등에서 임상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었고요. 사람한테서 허가받은 건 이번 코로나19 백신이 최초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이것까지 완성한 기술은 없는 상태라서 사실은 지금 많은 연구자들이, 그리고 그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이 RNA 백신 플랫폼을 우리나라에 확립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연구자들도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바이러스 벡터 백신입니다. 바이러스 벡터 백신 역시 첫 과정은 똑같습니다. 바이러스의 중요 유전자를 우리가 표적을 정하고 나면은 유전자를 합성하고, 이 유전자를 인체에 무해한 다른 바이러스에 삽입합니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주사가 되면 감염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항원이 만들어지고 면역 반응이 유도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말이 바이러스지만 인체에 무해하게 조작을 했고, 또 이 바이러스가 지금 코로나19 시즌에 1년, 2년 새에 연구된 거 개발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20년
오랜 기간을 두고 안전성, 효능을 검증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좀 불필요한 논란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인플루엔자나 HIV 다양한 감염병에서 연구가 되었고, 에볼라 백신으로 2019년, 2020년에 2종이 허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으로 지금 3개 종류 정도가 지금 개발이 되고 허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조합 단백질 또는 바이러스 유사입자 백신인데요. 사실은 이 두 기술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기반의 단백질 기반의 물질을 만들어서 그것을 투여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같이 카테고리를 넣었고요. 일단은 그 중요한 항원을 유전자를 우리 몸에 넣는 것이 아니라 효모나 곤충세포, 동물세포, 식물 등에 넣어서 거기에서부터 단백질을 발현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을 면역증강제와 섞어서 우리 몸에 투여하는 방식이고, 이 방법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비형간염 백신,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이런 등에서 많이 연구가 되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임상에서도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자체 생산을 해서 승인을 곧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3월 9일자 통계로, WHO 통계로 보시면 WHO 사이트에 가면은 매번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불알아 바이러스가 몇 개 있는지, 약독화생 백신은 몇 개가 있는지, 오늘 다 설명은 못 드렸지만 이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백신 후보 물질들이 지금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건 임상에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임상까지 포함하면은 훨씬 더 많은 물질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신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병원성을 제거한 병원체나 병원체 일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조금 개념이 확장됐죠. 자, 병원체 일부만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낸 설계도, 그것을 코딩하는 유전자까지도 우리는 지금 백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사실 이 유전자 백신은 그동안 실험적으로는 많이 검증이 됐었지만 인체에 사용된 거는 정말 최근이었고요. 이런 그 감염병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촉발제가 된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백신의 개념이 변화됐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백신이 어떻게 개발됐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궁금증이 더 남아있죠, 사실은. 지금 백신이 정말 좋은 건지부터 시작해서. 자,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 변이입니다. 바이러스 변이는 실제로 우려를 했고 일어났고, 그리고 기존의 원래의 서열로 만들어진 백신을 이 변이 바이러스가 극복한다 라는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이러스 변이는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바이러스의 특성상 우리가 백신으로 막아볼 만한 바이러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이나 백신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백신으로 막아볼 만한, 도전해 볼 만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 있고 전파가 빨리빨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변이가 계속 생기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은 WHO에서도 차후 백신을 개발할 때는 변이주의 그 서열, 특히 남아공에서 발견된 그 변이주의 서열로 백신을 제조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지금 앞서가는 그 백신 개발사들도 그런 방향으로 점점점 그 방향을 틀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변이주가 계속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가 가장 최소화된 RNA 바이러스거든요. RNA 바이러스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경험이 쌓이고 하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바이러스 유행이 장기화된다 또는 토착화된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이러스가 토착화되고 우리 주변에 계속 있다는 거에 대해서 물론 걱정이 되시고 걱정하는 게 맞지만 사실은 지금 많은 바이러스가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 수많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19처럼 당황하고 혼란스러우지 않은 이유는
나름대로의 그 대비책이 있기 때문이죠. 백신이 있거나 아니면 치료제가 있거나. 자, 아직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장기화 토착화되었을 때 지금의 백신, 그리고 더 발전된 백신 기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집단 면역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집단 면역이 생겼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너도 나도 걸리는 이런 상황은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지금 백신을 이렇게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장기화됐을 때 적어도 우리가 혼란스럽진 않을 수는 있다. 그리고 치료제 같은 것들이 그때 개발돼서 뒷받침되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바이러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안정성 얘기입니다. 이제 안정성이라는 단어보다는 왜 보관 온도가 이렇게 다를까라고 궁금증을 갖는 분들이 많으시죠. 자, 보관 온도가 다른 이유는 그 온도에서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온도를 벗어나면은 얘네들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깨져요. 자, 마트에 가도 사도시에 보관하는 물건이 있고, 상온에 보관하는 물건이 있고, 냉동 보관 물건이 있죠. 물론 이제 미생물 증식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미생물 증식이 없다 하더라도 각각의 온도에서 가장 적합한 보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RNA 백신 지금 개발된 것들은 RNA도 불안정하지만 그것을 싸고 있는 그 지방 입자들도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기술 중에 하나고요. 그 불안정성 때문에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보관을 하는 것으로 지금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안전성 논란이죠. RNA 백신뿐만 아니라 특히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막 부작용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작용 사례를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문가 아닌 그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철저하게 과학적 통계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백신의 효능도 위약대조군, 그러니까 그 생리식염수를 주사 받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백신을 주사 맞은 사람들이 임상시험 때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덜 걸리냐를 통계적으로 계산해서 백신의 효능을 보여주듯이 그런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들도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과 백신을 맞은 사람들 간의 통계를 비교해서 그 연관성을 지금은 내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이 더 발전해서 조금 더 안전한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백신이 1년, 2년 사이에 어느 날 짠 하고 나온 것처럼 오해를 하면서 검증도 안 된 백신, 뭐 사람들을 실험동물 취급한다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백신의 원리와 그리고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그런 얘기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 더 풀리고, 특히, 과학에 관심 있는 어린 친구들이 백신에 대한 이해, 감염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코로나19 백신마다 예방률이 천차만별인데 이런 예방률은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하나요? 네, 코로나19 백신의 예방률이요. 일단 복잡한 얘기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백신의 효능을 결정하는 거는 이미 잘 개발된 백신은 어떤 지표, 숫자만 딱 나오면은 이만큼이면 된다라는 백신이 있어요. 뭐 인플루엔자도 그렇고 A형 간염 바이러스도 그렇고 그런 값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백신은 없어요. 왜냐? 지금까지 백신이 없었으니까.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논문에서 갖고 온 건데 그 RNA 백신의 그 임상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백신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합니다. 한 그룹은 위약대조군, 그러니까 생리식염수만 주사를 하고 그리고 한 그룹은 백신을 주사를 하죠. 그리고선 사회에 나가서 그대로 삽니다. 다만 그 사회의 조건은 이 감염병이 계속 발병하고 있을 곳. 자, 감염병이 계속 발병하는 곳에서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나가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연히 감염이 되겠죠. 뭐 마스크를 쓰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계속 확진자가 나오듯이 감염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선이 위약대조군입니다. 위약대조군은 주사를 맞고 나서 계속 확진자 수가 나오죠. 하지만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초기에 조금 생기다가
더 이상 환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백신의 효과가 이만큼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확진된 사람 중에서 보호된 사람은 몇 명인가? 이게 바로 그 백신의 효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굉장히 단순한 뭐 통계, 산수로, 수학으로 계산이 되고요. 한 가지 여기에서 숨어 있는 것 중에 하나, 이제 왜 백신의 효능이 다른가? 이제 핵심적인 거는 백신 물질이 다르고 실제로 효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충분히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또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이 병이 계속 유행하는 상황에서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그랬죠. 자, 이 병이 어느 정도 컨트롤되고 확진자가 생기지 않으면은 이 빨간 선은 그대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백신의 효능이 있으니까. 하지만 파란 선이 기울기가 이만큼 나오지 않고 쭉 떨어지게 되겠죠. 사회가 어느 정도 그 감염병으로부터 안정화되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빨간색 똑같은 백신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돼 있을 때는 90%의 효능이 계산되다가 이게 확진자가 안 나오고 이 밑으로 떨어지면은 마치 백신의 효능이 60, 50%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임상 데이터들이 그런 것까지 다 고려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80%다, 90%다, 60%다 하는 것은 이런 임상시험의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백신의 효능을 완전히 다르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각의 다른 회사 백신을 두 번 접종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다른 회사의 백신을 접종하는 방법이 처음에 학자들 사이에서도 제안이 됐었죠. 하지만 초기에는 열의 9은 안 된다였습니다. 안 된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임상시험이 안 됐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것을 현장에 적용할 수 없다. 자, 임상시험이라는 건 굉장히 엄격하죠, 이 잣대는. 하지만 그렇게 반대한 열의 9 중에 학자들 대부분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전임상 실험, 그러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를 봤을 때 DNA 백신을 주사하고 단백질 백신으로 두 번째 접종을 한다거나 아니면 단백질 접종을 1차 하고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을 두 번째 한다거나 했을 때 면역 반응이 좋아지고 보호 효능이 좋다라는 거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동물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했어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임상시험에서 검증되지 않은 것은 쓸 수 없다인데,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영국에서 그런 임상시험을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집해서 1차 백신과 2차 백신을 다른 종류로 섞어 맞았을 때 효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검증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좋은 이유는 실제로 효능이 좋을 수도 있고요. 한 가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좋은 이유는 지금은 절대적으로 백신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백신의 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A 회사의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10달, 1년 후에 나올 A 백신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B 회사의 백신이 남는 게 있으면은 빨리빨리 수급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그거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와야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백신 개발이 10년 걸린다고 하던데 코로나19 백신이 이렇게 빨리 개발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코로나19 백신 정말 전대미문의 속도로 개발이 됐습니다. 꿈 같은 속도고요. 바이러스도 전대미문, 백신 속도도 전대미문입니다. 자, 백신이 그렇게 빨리 개발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몇 가지 꼽을 수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기술의 뒷받침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RNA 백신, 바이러스 벡터 백신 이런 것들은 정말 오랫동안 기초 연구부터 시작해서 영장류, 임상, 그리고 바이러스 벡터 백신의 경우는 승인까지 이미 재작년에 받았던 백신이고요. 자, 그렇게 축적된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런 문제가 생길 거를 우려하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메르스를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처음에 쐈을 때는 희한한 것도 있네 했다가 메르스가 이렇게 발병하고 나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왔었죠. 그리고 전 세계 팬데믹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세계적인 이슈가 됐었습니다. 자, 그걸 본 사람들이 이런 신변종 감염병, 인수공통 감염병이 우리 인류로 넘어올 수 있다라는 우려를 했고,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연구를 꾸준히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메르스 백신 연구를 초기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발병 그 감염자 수가 있었으니까요. 연구를 좀 했었는데 끝까지 가지는 못했죠. 하지만 이제 자기들만의 기술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꾸준히 연구하는 그런 팀들이 있었고, 몇몇 기업, 몇몇 연구팀들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팀들에게 가능성 있는 팀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국제적인 기금, 빌 게이츠 재단이라든가 세피라든가 이런 기금을 통해서 많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요.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급해서 만들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 코로나19가 팬데믹이 아니고 굉장히 소규모 발병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임상 3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임상 3상은 적어도 10,000명 단위의 사람들을 위약대조군과 실험군으로 나눠서 실제로 발병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지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발적으로 발병하는 질병이면은 이런 평가가 나올 수가 없죠.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해결되지 않은 많은 질병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똑같이 RNA 백신, 바이러스 벡터 백신, 사백신, 생백신 모든 기술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메르스 백신을 개발하자 또는 사스 백신을 개발하자라고 했을 때 똑같이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는 검증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 위기가 결국에는 이렇게 빠른 개발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는 또 확실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지금 기술이 좋아도 댕기 백신, HIV 백신을 지금 기술로 완전히 카피 페이스트 하듯이 개발할 수 없듯이 지금의 코로나 백신의 개발은 많은 분들의 노력과 그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 위기가 하나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새로운 백신을 제가 오늘 이제 3가지 백신, 신기술 백신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게 이 기술이 제일 좋다, 이 백신 기술이 제일 좋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각각의 감염병의 특징과 전파 양상과 그리고 그것을 막아내는 데 필요한 방어 면역을 어떠한 백신이 잘 유도하는가에 따라서 백신이 선택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RNA 백신이 목말라 있으니까 와 이걸로 다 바꾸자 이런 획일적인 생각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 예를 들면은 A형 간염 백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전적인 방식, 바이러스를 키워서 포르말린으로 죽이고 정제해서 사용하는 백신입니다. 그런데 그 A형 간염 백신은 효능이 95% 이상, 거의 100%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번 접종하면은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수십 년, 거의 일생을 유지되는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안전해요. 부작용도 거의 없고. 자, 그런데 RNA 백신이 제일 좋대, 바이러스 백신이 제일 좋대, 다 바꾸자,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백신은 획일적으로 틀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감염병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감염병을 막아낼 수 있는 면역 반응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개발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의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백신의 원리, 역사, 그리고 각 백신들의 특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은 우리가 공짜로 얻은 게 아니고 노력을 통해서 지금까지 얻은 것이고, 특히 코로나19 백신은 정말 많은 분들의 희생,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 백신에 대한 우려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조금 더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들이 정말 모여서 이건 아닌가 봐, 이건 저런가 봐, 이런 게 아니고 전문가들은 전문가답게 과학적 사고를 근거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나온 게 백신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백신, 그리고 감염병에 관심 있고 과학의 뜻을 가진 어린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앞으로도 감염병은 계속 올 겁니다. 그런 감염병의 도래에 어떤 지혜를 보탤 수 있는 그런 과학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